공비가 촉촉히 내린 다음날 128차 정책조정회의를 홍영표 원내대표의 몰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어제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 대한 지휘와 또 남북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생산적인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굉장히 수구적인 문제인식 하에 막말과 망언 수준의 지위가 저희 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정부 질문이 좀 더 국가의 연대를 위해서 그리고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올바른 방향인지 이것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그런 고민을 하는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고 어떻게 어려운 점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모색하는 그런 대정부 질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2%가 특임 검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를 이제라도 제대로 실현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수사가 자신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 수정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4번이나 기각되고 출국 금지 요청도 2번이나 기각되었습니다. 장자연 사건도 숱한 증언이 나오는데도 수사가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군가 수사에 영향을 미쳐 무마한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한국당은 물타기 특검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 한국당이 주장하는 표적수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한국당이 의혹을 감추고 비호하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실체적 진실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르기 바랍니다. 2017년 포항 지진 원인에 대해 어제 정부조사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포항시 흥례읍 일대에서 진행된 지열 발전 사업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은 인재였다는 것이 연구단의 결론입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후속 조치도 철저하게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지진을 촉발시킨 지열 발전 사업 과정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포항 시민들은 우리가 실험 대상이었냐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된 지열 발전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말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지열 발전에 경제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도 이 사업에는 정부 예산 185억, 민간 자본 206억 등 총 39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기간인 2015년이 지나서도 기술 상용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스위스와 독일에서 지열 발전으로 인한 지진 발생 사례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 검증도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먹 구구식 사업을 진행한 결과 1,300명의 이재민과 3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 그리고 사상 초유의 수능 시험 연기까지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이 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경제성과 지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결정 과정과 배경을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사업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산자부와 포스코, 한국 수력 원자력 등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이 동원된 점도 파헤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4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행사가 내일 대전 흥충원에서 진행됩니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서해 수호 55 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거듭 가슴에 깊이 새기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수많은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것이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입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소강 국면에 접어든 북미 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것은 그래서 특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북한과 미국은 물론 주변국을 상대로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양국의 접점을 찾기 위한 다양한 해법 또한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전체 과정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이에 따른 단계적 비핵화라는 구상은 북미 양자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매우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북미 양측이 대화의 문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우리의 제안이 조속한 협상 재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을 지켜보면 과연 자유한국당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마다 한미 동맹 틈 벌리기와 꼬투리 잡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신기루 같은 한미 불화설에 매달릴 생각인지, 정녕 한미 동맹이 파탄나길 바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종북과 불존이라는 말로 매도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놓은 일은 아무것도 없고 남북 북미 간 긴장과 전쟁 위기만 높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더욱이 국가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낯뜨거운 색깔 공세에만 목을 매는 것은 결코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극우의 길로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질 낮은 정치 공세의 장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부디 대정부 질문 본인의 취지에 부합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포항 지진 정부조사 연구단의 발표에 따르면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을 위해 주입된 고압수가 미확인된 단층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촉발됐다고 합니다. 포항 지진을 촉발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지열 발전소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국책 사업으로 활성 단층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업이 무리하게 강행되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스위스와 미국 등 지열 발전에 따른 지진 발생 사례에 대한 검토가 전무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작성된 안전 매뉴얼 역시 날림과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 역시 의혹 투성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보다 면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입니다.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피해를 입은 동해 시민들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번 사건은 지난 보수 정권의 무능과 부실을 부른 참사일 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지열 발전과는 무관합니다. 당정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에 역점을 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보다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고 계신 포항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부가 2019년도 조세 지출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재정분권 확대에 초점을 둔 조세 정책을 통해서 약 47조 원의 국세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세 감면의 귀속분 대부분을 개인의 경우는 서민 중산층 70.4%에게,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 중견기업 66.4%에게 집중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벌 대기업과 부자 위주의 감세 정책으로 조세 불평등을 키워왔던 지난 보수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중심의 조세 정책 기조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현행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규직 전환처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R&D 비용, 세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세제 지원 제도를 조속히 재정비하겠습니다.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EITC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당정은 대내외적 경제 변수와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세수 여건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조세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특히 세수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인 만큼 이를 위해 당정 합동 확대 재정 집행 관리 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병욱 원내대표의 현안 발언입니다. 네, 김병욱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가 주총시즌을 맞이해서 상장 기업들의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배당 성향, 다시 말해서 당기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배당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4대 금융지주의 대부분이 외국인이 50%에서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배당의 효과, 즉 다시 말해서 배당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 배당금이 투자, 소비, 저축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배당의 상당수가 상당액이 바로 외국으로 나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배당의 문제인데요.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SCJ은행과 CT은행의 배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다시피 SCJ은행은 2014년부터 쭉 배당을 해오고 있는데, 적자가 난 2014년 15년에도 배당을 했었고, 18년도에는 당기 수익이 2,244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6,120억 원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약 272%의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좀 봐주시겠습니까? 다음은 CT은행의 경우입니다. CT은행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작년도에 3천억의 이익을 냈는데 무려 배당은 9,341억 원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무려 300%가 넘습니다.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배당금과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은행이 국내에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은 전혀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SCJ은행은 지난해 말 정규직의 4분의 1이 실제 무기 계약직으로 밝혀져 고용 꼼수 문제가 불거졌었고요. CT은행도 140여 개의 지점을 현재 40여 개로 줄인 상태입니다. 배당은 회사 이익의 주주 환원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긍정적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예대 마진을 통해서 은행을 창출하는 금융회사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 없이 단순한 고배당만 한다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 CT은행의 경우에 지난해 말 기준 일반 신용대출 평균 가상금리가 무려 4.7%로 국내 은행 중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자 과실이 전국에는 외국인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국내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단기 순이익보다 훨씬 높은 보호배당 정책이 결국에는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금융권의 우려가 많은 게 또한 사실입니다. 시티은행 경우에 자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배당을 높였다고 하는데 자본 효율을 위해서는 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고배당 정책과 아울러 기업이 중장기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투자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만이 자본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기업이 수익을 내는 곳이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영업 행태나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주은행의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EU 등 해외 주요국도 배당에 대한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배당 규제 정책이 우리 국내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국민의 정서 그리고 각 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에 문제를 야기하는 그리고 국민 정서상의 국고 유출 논란이 휘말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을 보면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법에 따라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권한을 준 그 권한을 가진 자들이 사회 정의를 실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권력과 관계되어 있는 권력과 돈이 연계되기도 하고 권력과 언론이 연계되기도 하고 권력과 연예인이 연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수처를 설치를 해야 한다. 권력과 연결되는 것들에 대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잠깐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 법과 관련된 방안을 브리핑을 한 것을 들었는데요. 하나 조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한 것에 반해서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공수처의 기소권과 그리고 수사권을 분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지금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는 방식이고 공수처 검사가 그냥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독립된 공수처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에 있는 경찰의 역할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은 작은 경찰단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에 다름 아닐 수 있다는 우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명확한 바른미래당의 입장 같은 것이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김학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과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에 방점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오히려 쉬운 해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3월 20일 정책조정회의 공개회의를 모두